자, 이제 우리 우크라이나를 가겠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고 수도는 키이우입니다. 키이우. 인구가 본래 전쟁하기 전에 한 4,600만 정도로 우리 남한보다 조금 적고요. 근데 이게 면적은 한반도의 3배입니다. 남한의 한 6배 정도의 큰 나라가 우크라이나이죠. 남쪽과 남동쪽에는 흑해와 아조프해가 있고 동쪽과 동북쪽에는 러시아가 있고 북쪽과 북서쪽에는 벨라루스, 금방 우리 살펴봤던 나라, 서쪽으로는 폴란드, 그리고 슬로바키아, 헝가리, 남서쪽에는 루마니아, 몰도바, 이렇게 많은 나라가 접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키이우가 수도이고 뭐 거의 매일 이렇게 뉴스가 이렇게 키이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동유럽 평원과 이어져 있으며 기후는 비교적 온화한 편입니다. 법적인 용어는 우크라이나 언어입니다. 러시아어도 일부 사용하는데 역시 러시아어로도 거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또 주요 도시로서는 키이우, 드니포르, 또 하르키우, 르비우, 오데사 몇 개 도시는 우리가 익숙해 있는 워낙 전쟁 소식이 많으니까 2014년도 3월 18일에도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강제 병합함으로 이 행정력이 크림 반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불씨가 그때부터 땡겨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 러시아의 지금 그 국토의 18%가 지금 뺏겼습니다. 전쟁 이후로. 이 나라는 1991년도 러시아부터 독립된 나라였죠. 그래서 아까 우리 살펴봤던 그 벨라루스와 함께 그렇게 독립한 나라인데 이 나라는 지하 자원이 참 풍부합니다. 그래서 도네스 탄전의 석탄, 또 철광석, 천연가스, 우라늄, 또 석회석 이런 것을 많이 생산하고 또 산업으로서는 석탄, 철광, 선철 이런 생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수력 전기도 이용을 하고 기계 제조 공업, 화학 공업 크게 발달돼 있고 또 유수 공업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는 이제 러시아가 탐내는 것이 2개 아닙니까? 크림 반도를 그들이 차지하려는 그거. 왜냐하면 이제 이 크림 반도를 통해서 흑해를 통해서 이 유럽에 가까이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탐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핵시설이 많습니다. 구소련 시절 때에 주로 핵시설의 중요 것이 우크라이나하고 이 카자흐스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늘 호시탐탐 노렸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서방인 나토의 군에 그게 가입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러시아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마저 나토에 이제 가입하면은 더 위협을 느끼니까 이번에 그 명목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게 우크레인입니다. 우크레인이라고 발음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러시아, 벨라루스, 폴란드, 또 루마니아 이렇게 이제 쌓여 있는 그런 이제 나라인데 여기 이제 우리 흑해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크림반도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러시아가 이제 공약을 이렇게 전쟁을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동쪽 전선 거의 이렇게 많이 뺏겼습니다. 그래서 18% 국토를 지금 잃은 상태고 이대로 전쟁이 끝난다면 우크라이나는 아마 그거를 다시 돌려달라고 러시아 측에 요청할 것 같습니다.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의 평화로운 장면을 보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도시도 평화로운 곳이었고 또 이렇게 먹고 살만한 그런 이제 나라였기 때문에 참 괜찮았습니다.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인데 이분이 참 젊어요. 1978년생입니다. 요즘은 이분이
이렇게 양복 입는 모습보다는 이렇게 캐주얼 차림으로 전쟁 복장을 더 많이 이제 봅니다만은, 이분은 유대계 우크라이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이렇게 유대계 우크라이나 사람이 많이 삽니다. 몇만 명 돼요. 한 4만 명 정도 된다고도 합니다. 이제 거기서 이렇게 대통령까지 나오니까 이 유대인의 그 힘을 우리들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나라였습니까? 이런 나라가 지금 전운에 사로잡혀서 정말 이 키예프라며 이런 곳에 가면 그림과 같은 그런 이 아름다운 우크라이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이런 모습은 세계 어디 가도 볼 수 있는 평화로운 목장의 모습, 그런 또 하늘과 또 땅과 또 구름, 이 목장, 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아름다운 우크라이나 모습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이 모습이 다 파괴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운이 감돕니다. 물론 이 자연 경치가 있는 데는 전쟁의 흔적이 별로 없어요. 주로 이제 도시 지역에서 많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게 푸른 하늘과 넓은 밀밭이 있습니다. 이 농사도 많이 지어요. 그래서 참 이런 나라, 여기서 생산됐던 이 식량이 유럽까지도 수출이 되고 하는 그런 곳인데, 수도입니다. 이 키이우가 이 전쟁 전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은 전쟁의 상황으로 미사일 폭격을 받고 해서 아주 도시가 여러 군데 참 형편없이 변하고 있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만약에 끝난다면은 이 복구하는 작업에 있어서 한국 기업이 많이 참여한다고 들었습니다. 폴란드를 통해서 많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런 이런 아름다운 도시를 다시 재건할 우리 한국의 기업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수도 속에 있는 빈민굴도 있어요. 여기 이제 개토 지역인데 키우 같은데 이런 곳도 있고요. 또 옛날 또 전사의 그 동상도 있고, 지금 이 전쟁에 대한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은 1991년도 12월 26일 소련의 해체 직후에는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가 독립국가 연합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1994년도에는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폐기하려 합의했으며, 왜냐하면 여기에 옛날 핵 그 시설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폐지하기로 합의했고, 러시아, 영국,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그 영토 보존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위협이나 무력 사용에 대해서 보장을 발행할 것을 한 조건으로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그게 각서도 이렇게 했고, 그리고 5년 뒤인 1999년에는 러시아는 유럽 안보 은장에 서명하며 각 참가국의 동맹 조약을 포함한 안보 협정을 자유롭게 선택을 한 것을 제하게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는요 독립국가로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푸틴과 이 러시아의 지도부는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독립국가가 아닌 서방 국가의 괴뢰국으로 존재하는 그런 국가로 여겼다고 그래요. 뭐 거기서 이제 자꾸 불만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구소련 구성 공화국이자 또 키우 대공국으로부터 이어받은 이런 나라가 자꾸 러시아로부터 이제 정신적인 또 이런 물리적인 이런 반발에 이제 부닥치다가 보니까 이제 티격태격 싸움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씨가 오래전부터 있다고 그럽니다. 2008년도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를 선명을 합니다. 2008년도에 이미 2009년도에는 루마니아 이제 분석가와 공동 저자들은 우크라이나와 관련하여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러시아, 소련의 그 영향력이 붕괴되기 이전 바르샤바 조약 기구 회원국으로 이제 이 러시아가 추구했던 의견을 냈는데, 이러한 견해가 이제 그 서로 양국을 이렇게 자극시키는 그런 것으로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씨가 사실 터진 것이 10년 전에 그런 이제 크림 반도 차지함으로 터진 것이고, 또 이번 2년 전에, 지금 이제 전쟁이 3년째입니다. 2년 전에 전쟁이 터졌을 때는 이제 이 나토 가입을 2008년도에 반대했는데,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이 이제 취해지니까 이제 전격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2024년 11월 말까지 이 러시아가 이게 우크라이나 땅을 18% 차지했는데, 이거는 주요 수도뿐만 아니라 그 동부에 있는 여러 주요 도시들을 이렇게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미국이며 또한 이제 이 유럽에서는 적극 또 우크라이나를 또 돕고 있고 이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참 전쟁은 비참하지요. 모든 건물, 자동차, 또 인명 피해도 많이 나고 있고, 지금은 또 북한군마저 여기에 10,000여 명이 이렇게 참전해서 또 이제 국제적인 문제가 점점 이렇게 생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내에 러시아 군 점령 지역이 보십시오. 거의 빨갛게 물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러시아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과거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많은 땅이 뺏깁니다. 동쪽에 이렇게 위치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크림반도거든요. 이 크림반도는 이제 이게 흑해로 통하는 길목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어쨌든 이거를 차지해서 이제 뻗으려고 하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발전을 저해하는데 초점을 주고 있습니다. 2014년 10년 전이잖아요. 돈바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크게 전쟁이 이제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이때도 한 차례 또 정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우크라이나가 많이 이렇게 손해를 보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지역에 많은 난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만 해도 보세요. 러시아만도 196만이 지금 가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에 127만, 독일에 97만, 체코에 41만, 몰도바에 9만, 튀르키에 14만, 이탈리아에 16만, 프랑스에 9만, 거의 10만, 영국에 11만, 또 스페인에 13만, 엄청난 난민들이 지금 유럽권으로 흩어져서 이게 국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3년에 걸친 이 전쟁의 결과가 참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자꾸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지금 이렇게 점령이 되고 이런 곳을 이렇게 보시면은 꽤 넓은 곳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전쟁 초기의 상황, 작년 말까지 그런 상태, 이런 것인데, 지금은 더 많이 이렇게 발전이 돼서 이제는 영국에서 제공했던 미사일도 쏘게 되고, 또 이제 푸틴은 핵무기까지 사용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함으로 또 이렇게 최근에 또 핵 미사일까지 또 소화되는 지금 전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됨으로 취임 전까지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공문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러시아도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는, 그리고 미국의
또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모든 것이 오리무중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전쟁을 두고 진퇴양난의 전쟁 상황이다. 우리 체스 게임 할 때의 진퇴양난의 그런 이제 모습들이 오늘날 전쟁 놀이하면서 이 두 나라의 전쟁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또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은 잠시 휴전 중이지만 어째 다시 전쟁이 재개될지 모르고 또 이제 최근에 시리아가 또 반군이 또 들어오므로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또 이제 이게 분열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군을 돕고 있는 또 러시아가 또 시리아에 어느 만큼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지금 상황이어서 지금 이란, 시리아, 또 러시아, 이스라엘, 또 헤즈볼라, 또 하마스, 또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지금 다 전쟁에 지금 소용돌이에 들어가고 있는 현실이어서 상당히 참 불안한 2025년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기구들은 러시아 철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게임 ICC에서도 그 러시아의 그 공식적인 칭호를 사용하지 못해서 이번 프랑스 올림픽 대회도 보면 러시아라는 이름을 우리는 못 쓰게 돼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기구에서 이 반인도적인 범죄, 전쟁 범죄라고 그렇게 이제 조사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지금 나아지고 있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런 많은 서비스도 여기에 철수를 하는 그런 단계인데 뭐 피파 월드컵 여기서도 마찬가지 또 마이크로소프트니 삼성전자, 애플, 보잉사, 포드, 스타벅스 등 이것이 다 보이콧에 동참하고 있어서 지금 러시아 모스크바는 아주 사면초가 위기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 또 참전했던 그 군인들의 부모님들이 대거 지금 데모하고 있고 또 여기다가 지금 북한 군인까지 이렇게 개입되는 바람에 이 북한이 참전하고 있다는 소식은 북한에 있는 군인들의 가족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극비밀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나라에서 고무풍선으로 자꾸 쏘아 올려가지고 이제 알려주니까 북한에서는 화가 나가지고 우리나라에 또 보복 조치를 하고 이제 그런 판인데 이 북한 군인들이 상당히 지금 전사자가 지금 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그래요. 세계에서 제일 하여튼 이게 잘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에서는 드론이라고 그럽니다. 이 드론을 가지고 많은 공격을 해서 성공을 하고 있고 러시아도 상당한 피해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북한 군인들도 얼마나 만큼 피해가 앞으로 나올지 참 우리가 마음이 참담한 경도입니다. 자, 이런 우크라이나에 그 참 기독교 그런 유족이 이 구소련 붕괴된 나라 가운데서 가장 참 우수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신앙적인 면에서는 예전에 경교를 받아들였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경교 박물관이 많이 있고 또 키이우 혹은 키예프라 그러는데 여기에 여러 교회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 시절 때는 러시아 정교회가 많이 있었고요. 1979년도 시절 때 지었던 정교회가 지금도 볼 수 있고 그리고는 여기에 곳곳에 있는 많은 정교회가 우크라이나 정교회입니다. 우크라이나. 그래서 이 교인들이요 87%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선교사님들이 뭐 우리 개신교 선교사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 아주 제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최한우 우리 그 선교사님 최한영 선교사님이 계시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도 계시는데 이 정교회
2019년에 그런 실태를 보더라도 이렇게 정교회가 좀 활발히 움직이고 2018년 12월 15일 러시아 정교회로부터 완전 분립 독립을 한 정교회가 우크라이나 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키우 총대 주교자 우크라이나 정교회, 우크라이나 독립정교회, 모스크바 총대 주교자 우크라이나 정교회 이런 그 정교회가 통폐합해서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콘스탄티노플리스 세계 총대로부터 교회 독립에 관한 토모스도 수여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 이제 곳에 우리가 이 경교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는 과거에 경교가 성행했던 곳입니다. 경교라는 것은 이것을 시작하신 분이 네스토리우스 교부입니다. 381년부터 451년. 이분은 안디옥 학파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네스토리우스의 이제 그 살아생전에 에베소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 3차 종교회 회의였습니다. 1차는 니케아 회의, 2차는 콘스탄티노플, 3차가 에베소 회의 있었죠. 4차가 이제 칼게돈 있었는데 이 에베소 회의할 때가 이제 430년 그때였습니다. 이때에 그 캐토릭 그 교회, 그 캐토릭은 그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속해 있었죠. 여기서 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이렇게 추대하였습니다. 세오토코스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사에도 우리 배우는 용어였습니다. 세오토코스라는 그 용어가 이게 이제 칼케돈 신조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말이 되지 않는 게 마리아는 인간의 하나일 뿐이고 그의 몸을 통해서 성신님이 이렇게 잉태하여 이렇게 저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하신 그 사건인데 마리아를 이렇게 성모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대했던 분이 네스토리였습니다. 이게 안디옥 학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힘이 강했던 캐토릭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네스토리우스를 정지했습니다. 정지하는데 제목을 뭐 마리아 이거 얘기를 못하니까 엉뚱하게 단성자로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진 그런 분이신데 예수님이 거기에 한 성만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육신을 부인하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완전한 하나님만 강조하는 그런 단성론자로 해가지고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런 그 캐토릭의 잘못된 것을 모를 때는 캐토릭이 이단을 했으니 이것도 이단인가 보다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캐토릭의 실체가 많이 드러났잖아요. 캐토릭이 잘못된 것을 많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서서히 이제는 네스토리우스에 대한 옛날 경교 거기에 대한 이당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고치는 과정 속에 있고요. 또 하나는 1592년도에 시작됐던 그 이 아미시 또 이제 그 아미시에 같이 거기서 나왔던 이제 그 메노나이트 이것을 예전에는 우리 캐토릭에서 이단으로 했듯이 이단을 취급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캐토릭에서 우리가 개혁교회로 나왔지 않습니까?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 아미시라든지 메노나이트 재침례파 저들이 유아 세례를 그것만 인정하지 않고 이제 나이가 돼서 어린 성인이 되면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때 다시 침례하자는 아나베프티스트 이 교단을 이제는 이단시하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 그걸 이단시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에 펜실베니아에서 정식에 거의 참여 안 하는 이 아미시 사람들이 이제 대거 이번에 참여해서 트럼프를 몰표를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펜실베니아를 승리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인데, 이런 이제 스토리에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이 캐토릭에서 이단으로 중대했던 그에 대해서 오해를 지금 많이 풀고 있는 가운데 하나가 경교입니다. 그래서 경교를 시작했던 네스토리우스는 그 후에 이분이 그 병이 걸려가지고 활동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분을 이어서 이제 마리아를 이렇게 하나님의 어머니로 하는 반대하는 이런 경교 이르는파들 안디옥파들이 이제 동방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위시해서 또 이제 카자흐스탄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 기르기스탄 이런 것 등으로 중국을 거쳐서 한국까지 이렇게 경교가 영향을 끼치고 일본에 많이들 이제 가게 됐죠. 이런 연구를 지금 우리 그 우크라이나에 선교를 하고 계시는 최하영 선교사님, 최근에 이 선교사님은요, 그 이경훈 목사님이 아시는 한국의 그 경교 연구 국제 세미나에 오셔서 강의를 하시고 우리 교회 잠시 방문하셨다가 이제 다시 가셨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가 계세요. 여기 나오는 흔적들이 경고 십자가니 석재 십자가, 동재 십자가 이런 것인데 이제 이런 연구가 지금 많이 이제는 한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합동 측에서도 여기 그 광주에 가면 광신 신학교가 있잖아요. 송원성 목사님 나오셨던 그 학교인데 거기 도서실에 가면은 이게 경교 유물들이 특별 전시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GMS 소속의 선교사님이 이 중앙아시아 이 기르기의 수단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다 이게 전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계 선교사 협의회에서도 자주 이제 경교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지난 주간에 사실 가셔야 되는데 제가 건강 때문에 가지를 못했는데 이제 이 카자흐스탄에 있는 우리 김상길 선교사님 지금 35년대 사역하고 있죠. 거기에 와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도 이번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수번 갔거든요. 거기 갈 때마다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거기에 이제 경교가 거기에 거친 흔적들을 이제 순명을 듣게 되고 세미나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 가보면은 이 경교 교회당 있었던 동굴교회가 지금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거기 있던 유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가 중앙아시아에 있는 선교사님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 그 학회가 우리 한국에 와서도 발표를 하고 또 한국에 있는 분들이 또 거기 가서 이렇게 알마티 카자흐스탄에 있는 그쪽에 가셔서 또 학회도 참여하고 이런 것이 또 거기에 관련된 책자가 여러 권 이렇게 출판도 되어 있습니다. 한국 쪽에는 이경훈 목사님 중심으로 그분은 1970년 초부터 우리나라 경교 연구에는 아주 적절한 공헌을 세우셨습니다. 이번에도 10번째 국제 세미나에 우리 이런 분들이 다 오셔서 하게 됐는데 이 경교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참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지금은 북한 땅에 있습니다만은 금강산의 장안사에 가보시면 대진경교 유행비 카피볼이 거기 있습니다. 아신 대로 이 대진경교 유행비라는 것은 뭔가니 635년에 이 경교가 이제 당나라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당태종이 이 경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당나라가 635년부터 300년 동안 935년까지 이 당나라의 국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나라 때에 우리나라는 불교가 왔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많은 고성들이 불교에 대해서 배우려고 중국에 갑니다. 그럼 당나라에 가면은 불교를 배우는 게 아니라 종교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나라의 시대 때에 경교의 교회당을 이렇게 한국에 지은 것이 그게 불국사입니다. 그게 송광사입니다. 그게 봉영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큰 절간이 다 옛날에 경교의 그 교회당을 우리나라에 지어놓고는 불상만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불상만 치면 그게 본래 교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그 이제 경교 그리고는 뿐만 아니라 불국사를 짓고서도 거기에 이제 당태종이 우리나라에 왔던 고성들이고 돌아가는 우리나라의 왕족들에게 세 가지를 꼭 하셨는데 그분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돌 십자가, 그 경교 십자가거든요. 이제 곧 사전에 나옵니다만 이거를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당나라만 갔다 오면 중의상도 그때 갔다 왔잖아요. 원효는 가다가 의주의 그 국경지대에서 해골 바가지에 있는 물을 마시고 자기는 아이고 내가 가까이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데 나는 이미 득도했다고 해서 가지 않았던 그때가 바로 이 당나라가 경교가 있었던 그치였습니다. 그 의상도 갔다 와가지고는 그가 화엄경이라고 이것도 이 기독교 사상이에요. 그리고 이 경교의 그 사상이 우리나라 일찍 신라시대 때 들어옵니다. 가야시대 때는 말할 것 없고. 그래서 이 대진경교 유행비가 635년에 어떻게 경교가 당나라에 왔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이 기록 시기는 781년에 기록됐다고 그럽니다. 대진이라는 것은 뭔가 하니 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나라를 대진이라 했어요. 경교, 이 네스토리오스, 이 경교가 유행비, 선교, 전도했던 이 비가 장안사에 있어요. 시안에 가보면. 거기에 이제 카피 있는 것을 지금 우리나라의 금강산 장안사에도 있고 또 오늘날 저기 수원에 있는 이경우 목사님 교회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옛날 절간을 구입하셔가지고 그거를 지금 교회로 다 바꾸신 거예요. 그게 경교, 이거 뭐 세계적으로 수집한 겁니다. 다 그게 이제 전시해 놓고 있는데 꼭 한번 가볼 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우리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두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 지금 옆에 있는 것이 바로 이게 대진 경교 유행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두 개가 있는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십자가가 이게 경교 십자가입니다. 이게 이제 가운데 중심으로 이렇게 네 개 이렇게 해서 끝이 조금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이런 경교 십자가. 이 발해 지역에서 발행됐다고 해서 발해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두 개가 불국사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것도 1954년도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 옆에 보면 이 불상이라고 올림 보이는데 아니고 성모 마리아 상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옆이 경교 십자가입니다. 이거를 1954년도에 김양선 목사님이 불국사에서 이거를 발견해서 소장하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기증함으로 숭실대학에 가보면은 기독교 백주전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귀중한 자료가 이 두 자료예요. 이 두 자료가 예전에는 전시됐는데 지금 가보면 이게 없어요. 전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또 도난 위험이 있다고 해서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날 SBS에서 이거를 촬영하러 갈 때에 관장님이 특별히 허락을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이거를 찍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다 설명을 했습니다. 경교에 대해서. 그게 내년도 2월 달에 방영될 그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유물이 지금도 숭실대학교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의 보물과 같은 그런 유물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다음 시간에 우리 경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